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 정도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게 되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해서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따로 먹는 것이 사실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열과 산성의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으며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을 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했더니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서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잖아요. 오이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때 배랑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통해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가 있죠.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딱 지금 드셔야겠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고요.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엽산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 역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참외의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한의학에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말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인데요.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는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게 되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는 거 보셨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게 되면 기름기가 뜨게 되면서 위는 소화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위벽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 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도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참외의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외의 효능은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또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참외의 효과는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 정도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 참외의 효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 같은 질환이 오거나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몸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의 상승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외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도 있고요. 변비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죠. 여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항암 효과입니다.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 효과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참외에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임신 중에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식욕을 돋구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식초가 되는 것이죠.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먹을 때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서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참외와 만나게 되면 효능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나와서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외 껍질을 얇게 썰어서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이랑 버무려서 참외 무침으로 드셔보셔도 됩니다. 실제 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이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손상시키는 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증상이 심해지면 당누수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팩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격리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에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